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일정은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상설협의체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19일 저녁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야당과의 대화,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근 논설위원, 청와대 출입하는 이완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권 후반기 첫날 일정을 여야 5당 대표들하고 만찬을 했고요. 또 청와대 새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신승근 논설위원. 네, 무조건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과 대화하겠다 아니면 야당 정치인들과 항상 대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임기 초반에 각종 행사에서 보여준 소통 행보와 달리 정치권과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세력 쪽이나 야당 쪽에서는 불통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어쨌건 모친상 조문을 명분 삼아서 만나긴 했지만 여야 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건 참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하반기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구나, 소통하는구나 하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후한 점수를 주셨고요. 이완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일요일 날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3실장이 모두 나온 행사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하겠다 방향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5당 대표 회담 만찬 겸해서 했는데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했을까요? 사실 계기는 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모친상을 맞아서 각 당 대표들이 내려간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서 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마침 계기가 되었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하자 이런 제안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신승근 선수, 네. 이게 115일 만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대응책 논의한 뒤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셈인데요. 그동안 안 만난 걸까요? 못 만난 걸까요? 저는 뭐 이게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일단 안 만난 것도 있고 못 만난 것도 있고. 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항상 그 국정에 있어서 야당과 협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민생, 외교안보 이런 초당적 협력을 원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하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항상 바랍니다. 하지만 정치는 좀 냉정한 거지 않습니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제1야당은 대통령과 항상 각을 세우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이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명이 그것과 관련해서 고소고발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자고는 항상 얘기했지만 서로 확실하게 주고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는 측면 그런 것이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완 기자 어느 쪽 탓이 더 크다고 보세요? 청와대는 사실 한국당 탓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죠. 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야정 상설 협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동의가 일부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실현된 거는 작년 11월에야 첫 회의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문상이 계기로 되긴 했는데 그동안 뭐 1대1로 만나자 아니면 뭐 3당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한국당 탓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만나면 뭐 여야정이 아니라 뭐 여여여여야 네. 이런 협의체 아니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역시 또 하지 말자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신승근 의원은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세요? 저도 뭐 이완 기자 말처럼 일단 뭐 자유한국당 책임이 좀 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청와대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여야 합의대로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때마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1대1 영수회담 이런 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런저런 명분을 삼아서 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잘 안 된 책임은 그 자유한국당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총체적으로 어쨌건 이 난관을 풀 책임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로 나서야 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또 제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그쪽도 좀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양비론으로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역시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죠.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걸 좀 내놨는데요. 이완 기자,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까? 셀프 평가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월요일 날 전반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정상화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포용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뭐 건강보험 보장성이나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의원이 당당히 대응했다, 이런 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 이제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뭐 평가나 설명은 있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네.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좀 돌려서 이야기한 셈인데요. 그렇군요.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식으로 이제 돌려 얘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잘 됐다라는 평가보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 걸 보면 네. 긍정적인 여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다.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군요. 네. 자, 신성근 논설위원. 새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도 전반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대체로 좀 뭐 잘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셈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이나 그 핵심 참모인 3실장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보면 어제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고급 무상교육 확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촛불 정부를 자임한 만큼, 그리고 또 초기에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것에 비춰봤을 때, 그런 국민적 기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부합할 정도의 성과가 있었냐? 이것은 좀 후한 점수를 주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신성근 논설위원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건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정부가 지난주에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57쪽짜리 자료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뭐 세계 최초 5G, 통신비 절감, 의료비 절감, 언론 자유 개선, 이런 뭐 깨알 자랑이 많고요. 실제로 그걸 저도 보면서 너무 내가 야박하게 평가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박하게 평가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역시 제 생각엔 가장 잘한 부분은 남북 관계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일촉즉발 위기였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북한 참가를 이끌어냈고요. 그걸 계기로 세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 했고 또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어쨌건 지금도 찌그덕바그덕 하고는 있지만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북미 협상이라는 게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이거는 전반기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점? 저도 동의합니다. 남북 관계가 사실 이 정도까지만 온 것도 잘한 것이라 보고요. 네. 사실 올해 지금 진척이 안 되는 면이 있긴 한데 올해 말까지 북한이 기다려 본다고 했으니까요. 좀 돌파구가 나오길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경제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앞서 얘기한 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수준에서 멈추긴 했지만 사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전 정부들을 보면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실상 내역을 보면 하지 못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준비가 안 된 거대한 실험이었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바꾸려고 시도를 했고 부딪힌 그 의지와 시도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신성근 논설위원.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혼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자간담회 할 때는 일자리 부분이 가장 아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대체로 평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노영민 실장도 그분을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로 상징되는 경제 민생 분야가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딱 진단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임기 초반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그다음에 그 경기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쟁여놓고 긴축을 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그 반성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대로 잘못했다고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죠. 19일 국민과의 대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wan 기자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거 지상파 방송인 MBC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직접 그 스튜디오에 나온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형식입니다. 일단 어떤 질문이든 받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 신청을 받아서 300명이 아마 출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 지역별, 직업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한다니까 아마 좀 다양한 질문이 나와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기자회견을 안 하고 왜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하는 거죠? 기자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많이 서운하긴 한데요. 네. 사실 집권 2년을 맞아서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와 1대1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그때 그 질의응답의 내용보다는 사실 기자의 태도 논란이 불거졌던. 네, 기억납니다. KBS 송희연정 기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게 좀 아쉬웠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자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집권한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를 그렇게 자주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 기억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직접 얘기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봅니다. 네, 신성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정도 시간에 국민과의 대화하면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100분이면 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데요. 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그렇죠. 저도 알고 있고요. 네. 그 당시는 사실 뭐 약속 대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대체로 예상하고,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생방송으로 국민과 대화를 한다고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니까, 근데 이건 뭐 하기 나름이겠죠. 실제로 100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솔하게 묻고 얼마나 진솔하게 답하느냐. 뭐 패널들이 뭐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뭐 조국 논란, 인사 문제, 경제난 이런 거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직설적으로 묻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솔직하게 한계는 한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이렇게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대표들이 좀 과감하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송현정 기자 1대1 대담 형식의 질문 때도 이제 기자의 불손한 질문을 문제 삼고 그랬는데, 이번엔 국민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께서 좀 그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국민과의 대화도 하고요. 또 실장들도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좀 언론에서도 뭐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제 청와대 분위기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수보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낫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그만큼 많이 달라졌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집권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달라졌는지 보려면 앞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성근 의원, 전반기에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뭐 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딱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 초반에 물론 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만남, 그다음에 5.18 기념식, 4.3 기념식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그래서 소통의 달인처럼 평가받는데, 이건 사실 잘 짜여진 행사 기획이 잘 됐기 때문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약속했던 광화문 집무실 백지화됐고요. 그다음에 퇴근길에 국민과 만나는 대통령 약속했는데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기자로서 이 좀 불만을 얘기하면 그동안 언론과 소통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국내 언론과 인터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임기 후반기에는 그렇죠. 네. 언론과 인터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특히 한겨레하고 꼭 집어서 첫 번째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전반기 소통이 잘 안 됐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건 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조금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 그다음에 국민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럼 조국의 약점을 몰랐냐 임명하기 전에. 아니면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속된 말로 그렇게 배신 때릴지 몰랐는지, 아니면 뭐 뼛속까지 이렇게 검찰주의자인지 몰랐는지 이런 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고 싶고 기자 입장에서 알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런 거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기 한계도 인정하고 그러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소통도 잘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왜 전반기에 소통이 좀 잘 안 됐다고 보세요? 일단 저에 앞서서 청와대 쪽은 아마 소통이 잘 안 됐다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2년 반 동안에 모두 349회를 지역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총 이동 거리를 보면 59,841km, 뭐 지구 한 바퀴 반의 거리를 전국을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지역이나 아니면 사람들이나 현장에 밀착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니면 행사에 가서 보면 대통령은 메시지를 얘기하고 박수와 환호를 받거든요. 또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뭐 인기에 어떻게 보면 도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 위주로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좀 일방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신승은 논설위원 말씀처럼 그 광화문 집무실이 좀 없어진 게 계획하다 없어진 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청와대 구조는 아시다시피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무산됐던 광화문 집무실이 다시 추진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네. 스타일에 대해서 신승훈 논설위원한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네. 또 비서실장 할 때 신승훈 기자가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좀 자주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자주 만났다고 하긴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출입 기자들 중엔 뭐 누구보다 좀 이렇게 통화도 잘 되고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잘한다고 표현하면 욕을 먹을 거고요. 근데 네. 조금 아는 편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떤 것에든지 되게 정성을 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예전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낮에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하면 그걸 못 받으면 12시가 넘어서 전화를 해서 그걸 10분, 20분 가까이 한밤중에. 예, 한밤중에 네. 12시간 넘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납득이 될 때까지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조인의 특징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논리적인 완결성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반론을 제기하면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러면 약간 그 반론, 도전적인 반론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보여주기식 이런 거를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실장 시절에도 그랬고 네. 두 분 다 이렇게 보여주기 행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통에 가서 주민 손 잡는다든지 뭐 대중 정치인들이 하는 떡볶이 먹고 뭐 순대 먹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좀 깔끔하고 그렇죠. 네. 가식을 싫어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국정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정 전체를 속속들이 알아서 이게 뭐 이 스타일이 실제로 정책이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인상 비평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가식이 없고 이 논리적인 분이니까 일단 이 논리적 완결성이 있어야 서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정치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확확 내지르는 통큰 전환 네.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예전에 이제 홍준표 전 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5당 대표 회담하자 그러니까 그거 싫다 1대1로 대우해달라 그러면 뭐 그럼
대화를 안 하든지 전체가 안 모여야 되는데 애초에 약속한 거니까 뭐 사당 대표만 모아서 한다든지 네. 이런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야당한테는 대통령이 상당히 차갑다. 그리고 국민한테는 왜 통 크게 확확 전환해가지고 이 국면을 바꿔나가지 못하냐. 이런 좀 그 의문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뭐 여야 관계라는 게 다 정치적 이해가 달렸고 또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또 통 크게 막 전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야박하게 그렇죠. 탓할 건 네. 아니고요. 그 부분 또 네.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도 아니고 네, 네. 오히려 어색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참모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고 강기정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바깥에서는 청와대 경험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대통령은 높으니까 비서실장하고 수석들이 제대로 건의도 잘 못하고 할 말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참모들도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청와대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5년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인정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모들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노하우 때문에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례로 요즘 그 최근 불거지고 있는 뉴스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기사를 봤을 때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건영 실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문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거나 아니면 신복으로서 이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사람이 바뀌게 되면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대통령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걸 참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좀 여러 명에 분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신성근 네.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문희정 현 국회의장이 네, 네, 네. 한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어떤 분들은 지금 국회 사무총장하고 있는 유인태 전 의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 좀 나이가 좀 많고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안 그럴까 이런 의문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그 사태가 벌어졌듯이 이제 버럭강기정에서 잘 알듯이 뭐 이분들이 의원 출신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정 철학 같은 경우도 그 확고히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같은 배를 타고 소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안정감을 갖춘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뭐 관료냐 그러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감은 있지만 철학이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 서영 진행자가 말씀하셨듯이 좀 뭐 유인태 문희상 이분들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를 만들어내고 타협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재 두 분 참모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내 사람을 쓰겠다. 내가 운영하는 정부다라는 그 확고한 철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사람보다 좀 뾰족해도 성과를 낼 수 있고 내 철학에 맞는 사람을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왕 기자, 노영민 실장이나 강기정 수석은 어떻게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어떻게 됩니까?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그 2012년 대선 당시,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 특별한 관계는 없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2012년 문재인 캠프에 비서실장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그렇죠. 뒤로는 네. 이제 친문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 네. 지난 대선에서 조직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강기정 수석은 광주 전라 지역이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많이 빠져나갈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2017년 대선 때 캠프의 총괄 수석 본부장을 맡으면서 승리에 기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윤건영 실장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 지금 참모들 중에 이번 총선 출마해서 또 나갈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사실
지난 9월 달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비서관들은 대부분 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미 총선 나갈 사람 손 들어봐 해가지고 나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이미 그때 인사가 많이 됐고요. 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때 안 나갔지만 당에서 차출을 하거나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죠.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인사들이 이제 한두 명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찍긴 좀 어려운가요? 강기정 수석이나 노영민 실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네. 두 분은 사실 지자체 단체장을 좀 꿈꾸던 분이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 외에 다른 분 한두 명 정도가 있는데 윤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예. 예,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자, 신승근 의원, 국정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 참모진 괜찮을까요? 이분들로 잘 끌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하반기라면 아직도 2년 6개월 남았는데요. 뭐 현체제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요. 당장 뭐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일단 총선 임박하면 그 요구 수용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내각 바꾸면서 청와대도 당연히 좀 맞춰서 바꿔야 될 거고, 아까 이완 기자 말씀하셨듯이 총선에 나가고 싶은 청와대 참모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청와대는 듣기 싫겠지만 청와대 참모들 중에 참모들이 제대로 역량을 갖췄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만 보고 안주하고 살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하반기 제대로 성공하려면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손을 볼 수밖에 없고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확실히 소통과 협치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예, 황교안 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대해서 당에 가서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바로 다음 날 문재인 정부의 정책 꿀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다. 정치인이 참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이제 바로 나를 세운 셈인데, 자, 신승근 논설위원 보시기 황교안 대표 왜 이럴까요? 일단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게 사실 형식상으로는 여야 5당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5당 대표들이 다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는 당장 대통령과 1대1 맞상대로 평가받는 걸 되게 원할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황 대표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설전으로 상당히 모양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총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야당은 정권 심판론 전면에 내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밥 먹을 때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당에 가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봤지만 당에 돌아오는 순간 당의 논리, 총선을 생각하고 지지층을 겨냥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부에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총선 전에 당장 연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문제도 있고, 이게 여야 협치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 협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실적으로 협치가 바람직하긴 한데요. 뭐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협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장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남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쩌면 연말에 가장 극한 대치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야 대치는 내년 4월 15일 총선 때까지는 되게 가팔라질 것 같고요. 그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뭐 균형추를 어디로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협치를 하든 아니면 더 극렬하게 싸우든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현실 정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른바 언론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수 성향 신문들의 태도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머리 제목이 지난 2년 반과 똑같을 남은 2년 반. 네. 그러니까 앞으로 후반기에는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 이제 이런 야당 주문을 전달한 거고요. 중앙일보에서도 사설에서 국정 기조를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정책 기조 전환 요구. 신승근 논설위원, 이 세력에서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거 예전에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뭐죠? 그 뭐 대구에는 무슨 추석이 없단가 설이 없단가 대구에는 이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달이 뜨지 지금도 않는다고요? 총선을 앞두고 약간 프레임 짜기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은 모두 좌파 포퓰리즘이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니까 바꿔라. 이건 뭐 이제 총선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분위기 조성, 프레임 짜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그 소득주도 성장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리고 이런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그건 그동안 우리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삼아온 소수 기업 중심의 성장 이거 좀 개선해 보자고 했고 실제로 그것에 따라서 뭐 무상교육도 확대되고 아동수당도 들어오고 이런 뭐 실질적인 성과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대미외교 뭐 언제 뭐 문재인 정부가 저는 반미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대미외교에 굴종적이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시진핑 주석하고 서 있을 때 이게 미국 심리를 더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가장 핫한 이제 지소미아 한일 정보교류협정 파기하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압력 가한다고 파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먼저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건넸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이 뭐라 그런다고 그 모양 빠지게 무조건 굽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권 후반기에 여러 가지 과제를 좀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일단 21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가 이제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뭐 개각이 곧 있을 것처럼 보도들은 하고 있는데 이완 기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제 출마자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시한이 있거든요. 네. 1월 중순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네. 이를 위해서 12월에 아니면 연말이나 연초에 정도의 개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그 개각의 폭은 총선에 어느 정도나 장관들이 나가는지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청와대는 개각을 큰 폭으로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최근 인사청문회가 가족까지 모두 이제 검증하게 되면서 부담이 매우 커지고 후보자를 찾기도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관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했냐보다는 총선의 출마자 위주로 아마 개각폭이 정해질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낙연 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낙연 총리는 지금 민주화 이후 가장 오래 총리직을 수행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총리도 이제 더 이상 머물 이유는 없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리 외에 지금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또 임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유은혜 지역구가 있는 장관들, 정치인 출신 유은혜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 등 경우가 총선에 나올지가 이제 관심의 여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완 기자는 지금 국무총리실도 담당하고 있죠. 네. 그 이낙연 총리하고도 좀 상당히 취재도 많이 하고 해서 가까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서 역할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깝게 다가가긴 했는데요. 아직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낙연 총리도 대선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지지도가 다른 후보들을 모두 압도하고 있거든요. 당장 대선이 벌어진다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에 나가서 그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게 당내 기반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후반기에 새로운 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새로운 과제를 내세우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 신승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전환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그 앞서 있었던 정책이 실패했냐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 전환보다는 계속해서 만들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월요일날 했었던 수보의 발언을 보면요.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이 2년 반 동안 해왔던 게 지금의 고통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전환보다는 성과를 내는 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카드는 총선 전까지는 내지 않고 총선 뒤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은군요. 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어떤 최대 과제라고 하면 뭘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역시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겠죠. 경제 민생 문제겠죠. 아무리 선한 권력도 강팍한 경제적인 삶, 국민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최초로 이제 1%대로 성장률이 내려앉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게 현실화되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은 나라 망한다고 막 떠들 거고요. 그냥 어떻게든 성장률을 받쳐주고 경제를 뭐 턴시키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집값 폭등, 서울에 좀 한정되긴 했지만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북핵 문제, 남북 관계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 반드시 역점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전반기보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안팎의 현실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예언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다만 뭐 전 잘해주길 바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뭐 자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역대 대통령 3년 차의 그 지지율로 보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수 언론도 좀 뭐 우스갯처럼 개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직 야당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지만 아직 뭐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열심히 하면 국민의 지지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그런 점에서 이제 4월 총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문재인 정부의 앞날의 한 성패가 절반, 80% 이상 갈린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청와대가 상반기에 반복했던 것처럼 인사 실패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버럭 강기정 정무수석처럼 이 버럭버럭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국민 점수 까먹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완 기자 어떻게 보세요? 후반기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외생 변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 경제야 수출에 민감한데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치적으로 하고 싶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사실 북미 간의 관계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후반기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에 따라서 원래 하고 싶었던 개혁을 입법 과제까지 할 수 있을지 결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성공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어진 과제는 총선이고요. 그걸 잘 치러내야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치부 기자 경험이 많은 신승문 논설위원 또 현장 감이 아주 뛰어난 이완 기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기조를 통째로 전환해야 한다는 세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규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쉽게 말하면 재벌 대기업 마음대로 하는 시장 만능주의, 북한을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냉전주의입니다. 자본기득권 세력, 분단 기득권 세력의 이런 주장은 부당하면서도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대화와 타협에 의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임기 후반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힘찬 출발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원합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목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